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세안 시장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이 포스트 차이나 생산 거점으로서 그래서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 기업들이나 노동 지각적인 산업들이 이제 이미 구조 조정이 돼가지고 주력 국가들로 많이 가는데 아세안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포스트 차이나 생산 거점이다.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세안이 이제는 주로 D2O 마켓이죠. 우회 시장 진출이 되었죠. 우회 시장이라 하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거대 시장들을 갖다가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천연 자원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가스 같은 경우도 LNG 가스나 이런 데 인도네시아, 뭐 석유, 뭐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세안 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인프라 시장도 그냥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트남의 이제 인구 피라미드인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는 생산 가능 활동 능력이 10년 후에는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겠죠. 우리로 말하는 베이비 붐이죠. 점점 이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항아리형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경제 활동 인구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할 때 뭐 이게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인구 구조를 보고 합니다. 인구 구조에서 2010년에 15세, 20세 인구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한 3, 40년까지 리타이어 할 때까지 65세까지는 계속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 시장이나 베트남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많은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3, 40년은 계속 간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나 또는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한 40년은 아세안 시장은 계속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낙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지식법들 쳐가시면 아세안만 치더라도 수천 개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 경제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그럼 우회 수출 기지였는데 이런 시장들이 축소가 되면 과연 이렇게 견고한 선장세를 유지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뭐 아세안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있는데 이 개도국들 특히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교육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결국은 수출이 잘 돼야지 외자도 많이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을 교육 조건이 강화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아세안이 결국은 견고한 성장세에 진입할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아세안의 경제 전망을 할 때 인구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이나 다 앞으로 3, 40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낙관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세안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쟁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교육 조건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할 때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 속에서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서로 결국은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랑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서 우리가 아세안을 단순하게 수출, 우회 수출 기지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로운 그런 어떤 구조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어서 교육이나 투자하면서 아세안은 넘버2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2천억 달러 정도 교육 규모인데 우리가 지금 한 1,2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는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뭐 그 아세안과의 어떤 양자 관계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성장 기반들이 전환점을 돌면서 이제 현재로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거의 중국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면은 중국 계속 떨어지고 그걸 갖다 계속 아시아에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현재 중국 수준이 2천억 달러 수준까지 교육을 확대시키겠다. 그게 이제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투자도 보시면은 투자도 아세안이 지금 2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투자는 많지만 지금 아세안, 중국.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세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서 이미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임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지금 거의 6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다 아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중국이 한 절반, 인도도 10억이 넘는데, 그렇죠?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만 유럽을 다 합쳐도 5억이에요. 그다음에 중남미의 멕시코부터 저 밀레 칠레까지 다 합쳐도 중남미 시장이 5억 한 4천 6천밖에 안 돼요. 이미 6억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 잠재력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 10개국들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국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다 블록들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싱글 마켓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보다 교육 조건이 좋아야지만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한국이 투자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세안이 골고루게 잘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발 격차가 완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미 5만 불을 넘어섰어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겨우 지금 1,000불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거의 50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잘 사는 북부 유럽이나 독일보다 이런 스페인이나 저 밑에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격차가 나는데 여기는 5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격차가 나는데 제대로 결국 경제 통합이 되겠느냐 이러한 어떤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CLMV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선발 국가들이고 우리가 이런 밑에 CLMV 국가들의 개발 격차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하면 결국은 경제 통합도 잘 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세안 센트럴티로 해가지고 인구 규모도 적고 시장 면에서 굉장히 적지만 아세안이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어떤 아세안 중심성 하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계속 경제를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디프닝 시키는 거예요. 경제 통합을 계속 강화시켜서 이걸 갖다가 연계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경제 통합 정책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망을 보시면 이제 대략 한 5%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5%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성장률 한 2% 빼버리면 네트로 실제로 한 3%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7, 8%는 성장해야지 이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미국이나 유럽 경제, 뭐 지금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성장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이 혹시 중진국 환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현재 베트남이 한 6%, 7%대 정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기존의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은 5%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GSP라고 해서 특혜 관세를 줍니다. WTO 관세가 만약에 4%, 10%다 그러면은 그보다 제로 관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가지고 미국이 그걸 다 물건을 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우회 수출 기지로 아세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 이후 말할 것도 없고 그 전부터 이런 걸 다 졸업시켜버리고 이제 경쟁을 시키니까 중국한테 교육 조건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보자. 그래서 중국이 한편으로는 위협이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회이다. 그게 열심히 나타나는 게 계속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미국이 아세안 시장, 아세안의 어떤 제품들을 거의 한 15%, 20% 사줬는데 지금 이제는 중국이 15%, 20%를 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별로 보면 미얀마가 40%예요. 그 거의 뭐 중국에 거의 종속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오바마 정권에서 이걸 설득을 해서 더 가면 50% 이상 돼버리면 아니 뭐 미얀마가 중국 속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에서 그러면 아웅산 수지 여사를 풀어주고 우리가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서둘러 하게 된 이유고 베트남도 25%, 라오스 29%. 굉장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이 말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중국 물건이 워낙 싸니까 이제 이런 아세안의 유아 산업들, 유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인펙트 인더스트리,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테크 중심의 외자 유치는 하지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을 과연 확보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세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TV가 지금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우리가 투자 여건 주인 비즈니스라고 WTO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레이시아, 뭐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순서로 지금 외국인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건 베트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 굉장히 상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은 완전히 지금 개방 정책을 하면서 외자 유치에 지금 사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같은 경우에 아세안 커뮤니티를 해서 싱글 마켓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교육 조건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일 시장으로서 이런 어떤 통합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아세안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10으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6 그래서 RCEP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족자에서 RCEP 협상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21차 협상에 5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인도, 뭐 일본, 중국, 호주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아울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세안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가속화시켜서 경제통합을 빨리 이루려고 하나 지금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아세안이 RCEP으로 갔을 때 인구는 87%, 그 다음에 GDP 규모는 전 세계에서 30% 최대 시장으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남방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아세안 통합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RCEP 경제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조건을 만들려고 하나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의장국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 아세안 시장 통합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어떤 협력 관계에서도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도 뭐 아세안을 굉장히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세안 인프라 100억 달러 이런 걸 많이 해왔고 1대1로 이런 분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본도 이를 몇군 국가 정상회의를 해서 한 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중국의 아주 공격적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를 묶어서 쿼드 안보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대응 정선으로서 이 미일, 인, 호주의 4개국의 안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철도망이나 교통망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는 물이 흐르듯이
중국의 엄청난 제품들, 자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아세안 중시 외교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아세안이 미국을 대신해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많이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서부 지역 대개발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계한 맥분관 개발 사업, 범국부만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세안의 1대1로의 해양 전략을 확대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도의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으로 이제 남방 정책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방글라데시나 한반도탕, 스리랑카, 카타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인도를 동시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남아시아 전략과 아시안 전략들을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이제 여기 미얀마에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했습니다. 중국 유난성에 석유 콤비나트를 만들어가지고 유사시에, 그러니까 저쪽 말레카 해협이 봉쇄됐을 때 바로 가스랑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중국 공세 전략이 여기서 이제 뚫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미얀마 군부를 설득을 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미얀마의 어떤 새로운 레짐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본다면 결국 콩밍에서 자쿠큐항을 통해 가지고 스리랑카 한반도탕, 그다음 카타르항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1대1로의 중요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북아에 있어서 역사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는 건너뛰어서 동남아에 대한 편중 외교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는 아베 수상이 이미 10개국을 다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시안 국가를 제2지에 다 불러보겠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베트남을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다 방문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협력 정책을 이제 우리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는 구축을 하는 그런 어떤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만 하더라도 16억 달러를 지원해요, 한 해에. 근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뭐 교육 투자면서 워낙 중요한 국가니까 제일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 국가인데도 2억 달러예요. 8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원조 전체 규모가 20억 달러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조를 다 쏟아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걸 하고 있고, 중국의 이런 실크로드 구사, 해양 전략으로 연결된 1대1로 전략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중국과 일본의 어떤 많은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ADB에서 내놓은 데이터로 본다면 아시아의 인프라 시장이 한 8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는 중국을 포함해서 한 5조 정도가 이제 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많은 국가들한테 지금 저렇게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에너지 사업, 운송, 통신, 물위생 이런 사업들이 에너지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의 어떤 이런 협력 전략들을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되 아세안 통합, 그다음에 이런 지역 협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세안이 중진국 한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는 한 아세안 FTA 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상호 협력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너무 중상주의적으로 흑자를 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양국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를 한번 보시고 지난 2017년 19차 안 아세안 정상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2017년 11월 달에 채택된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은 3P입니다. 사람 중심, 평화, 상생 변형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틀 속에서 4대 협력 분야를 정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IT 이런 4개 분야가 주요 협력 분야로 선정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아세안 교육을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시키자. 202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수준으로 높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남방 정책이 이루어진 것의 가장 핵심은 G2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중국과 통상 마찰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한 거의 60%는 미국 시장 무역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 뭐 많이 어렵지만 내수는 40, 외수는 한 60% 정도인데 거기에 60%가 수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중 통상 마찰에 의해서 결국은 중국 시장으로 무역 수출이 어렵다면 아세안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차이나 리스크나 대중 의존도가 점점 심할 수밖에 없다. 왜? 중국 내수 시장도 우리만 진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롯데마트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지금 마윈이 이끄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져서 한 오버 캐패시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차이나 리스크를 한국에 대한 견제 이런 차원이 떠나서 지금 구조 개편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조 규모도 적고 1대1로 해서 턱도 없는 이런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원조 한 4,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협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세안에 있어서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은 아세안이 좀 더 이제는 주변 4강에 우리가 너무 의존되어 있던 관계들을 이런 분업 관계에 맞추어서 외교 지평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주변 4강에 준하는 외교 지평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견국 외교로서 좀 더 균형 있게 가져가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평화와 번영의 제이커브 전략인데 결국은 이런 제이커브가 결국은 인도 순방까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인도 순방도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제이커브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바로 아세안이다. 그래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가 잘 풀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 동부가 이런 평화 분위기가 구축이 되고 좀 더 아세안 인도로 연결되는 신흥시장과의 어떤 관계들을 다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적인 부담을 드렸더니 굉장히 빨리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 베트남 비즈허브 구축을 통한 베트남 산업의 글로벌화해서 고창휘 무역 담당관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고창휘 무역 담당관은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대표부 무역관
한국 이름으로 오광휘라고 합니다. 네, 크리스토퍼 오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봉재 전 베트남 대사님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진남방 정책에 대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잘 들었고요. 저희 동남아 국가 특히 우리 베트남은 이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높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국의 이 정책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나 중국 경제 그리고 외교 관계의 균형을 할 수 있으면서 옆으로 우리 베트남 비롯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앞으로 지역 경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현재 저희 베트남은 베트남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경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책을 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관련돼서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인 경제 현황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무역 그리고 투자 관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 약간 좀 제한돼서 간략하게 생략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베트남 경제 현황에 대한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게 베트남 우리 베트남 경제 발전 주요 지수 보면은 작년 2017년도에 우리 베트남 GDP 성장률이 최고점으로 달성했거든요. 여기 6.8%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올해 우리 목표는 6.5 아니면 6.7% 사이 정도 달성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입도 베트남 수출 전 세계로 우리 베트남 수출입액도 많이 작년 보다 2016년보다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관련된 거는 해외 교육은 수출 측면 보면 우리 베트남 작년 수출액은 여기 한 140억 달러 정도 달성했고 작년 전년 대비는 21.2% 정도 좀 증가했고요. 수입도 그렇고 20.8% 증가하고 2,110억 달러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 현황이어서 계속되어서 투자 관련된 거는 베트남은 지난 30년 가까이 외국 투자 자본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진출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좀 있고요. 그 FTA 업체들이 그리고 거기 이는 거기 베트남에서 거기 외국인 투자 현황입니다. 그래서는 거기 2017년까지 저기 뭐 FDI 그 누적 투자액은 한 3,180억 달러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거기 한국은 가장 큰 최대 그 투자국입니다. 우리 베트남에게.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이거는 거기 뭐 투자 그 뭐 업종별로 저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큰 그 투자 유치하는 거기 업종은 바로 제조 가공업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기 뭐 베트남 투자 상위국 그들의 그 현황입니다. 잘 보시면은 한국은 가장 그 최대 투자국이고요. 우리 베트남으로. 그리고 거기 우리 베트남으로 투자하고 뭐 FDI 업체 기업들이 뭐 수출입 활동에 대해 뭐 적극적인 거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현황은 거기 뭐 우리 베트남 총 수출액 수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수출 품목은 전자, 전화기나 부품, 방직물, 뭐 컴퓨터, 뭐 전자제품들이 등입니다. 수입 증명에도 거기 베트남 FDI 기업들의 수입 증명의 기여는 베트남 쪽 수입액은 한 58.7% 기록하고요. 그리고 주요 수입 부목은 컴퓨터나 뭐 그 기계 설비, 뭐 각종 옷감,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걸 좀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최근 그 경제 현황 계속 살펴보면 금융성에서 뭐 우리도 거기 좀 안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국가 뭐 예산 총괄 지출이 뭐 GDP의 3.5% 정도 좀 기록하고 최근 그뭐 4년 동안에 거기 최저로 기록했습니다. 국가 부채 GDP의 62.6% 정도.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저희도 거기 최고점으로 기록했고 작년에 거기 520억 달러 정도 상승했죠. 물론 한국이랑 비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관광 분야에서도 거기 뭐 계속 전 세계에서 거기 관광객을 계속 뭐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저기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간략하게 베트남 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이제는 여기 한백 관계에 관한 결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베트남과 한국은 그 수교 1992년부터 1년에 그 수교 공식적으로 수교했고요. 그래서는 그 지난 거기 뭐 26년 동안에 거기 많은 거기 뭐 성과도 같이 얻고 뭐 비약적으로 같이 발전했습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기 뭐 시기는 이렇게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2001년 거기 뭐 양국 간의 21세기의 그 고관적 뭐 동반자 관계는 좀 수립하고 특히 뭐 2009년도 여기 이명박 대통령 우리 국빈 방문할 때 양국 간은 양국 관계를 여기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여기 뭐 선정하고 그때부터 양국 간 관계에 더욱
많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국 간 거기 각종 그 협약 여러 협약을 좀 재견했고 예전에 거기 그 협약 그 협정 재견하는 뜻으로 양국 관계가 거기 뭐 협력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뭐 협력 약정이나 뭐 제체 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양국 간 거기 모역 목표는 2020년까지 교역액은 뭐 1억 달러 달성하도록 그런 목표는 양국 정상은 뭐 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무역 관계 수교 이래 바로 전 992년부터 이 교역 좀 진행했고 지난 26년 동안에 1992년에 양국 교역은 한 5억 달러 정도만 달성하고 현재까지는 한 12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교역 양차 교역액은 615억 달러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는 거기 뭐 수입하고 수출 그 주요 품목들입니다. 그거는 거기 수출 품목 구조에 대한 말하자면은 여기는 좀그 절차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작년 거기 전반적으로 보면 무역 관계가 양국 간 거기 거기 거의 한 20% 이상 정도는 증가했고 그 중에서는 수입 베트남에서 거기 한국으로 수출액은 한 148억 달성했고 그 옆으로는 우리 수입도 한 470억 정도는 좀 수입했습니다. 투자는 여기 저희가 전에 좀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 관계도 한국 최대 투자국이고요, 베트남으로. 그리고 그 업종별로 나누면은 이 가장 큰 투자 분야가 바로 제조 가공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나 뭐 건설업, 그리고 요즘은 거기 서비스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거기 더 구체적인 거기 투자 관계입니다. 저희는 각 지방별로 거기 이렇게 좀 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드리고, 첫 번째는 박링이라고 박링성이랍니다. 이는 거기 바로 그 뭐 삼성 1공장이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현재는 거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으로 진출한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중요한 그 뭐 대기업들도 다 베트남에 들어가 있고요. 처음으로 뭐 단순한 제조 들어가서 생산 가동하고 요즘은 여기 뭐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 그 뭐 또 베트남에 진출해 왔습니다. 이런 여기 뭐 작년에 신적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 현황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삼성은 뭐 가장 크게 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활동에 이렇게 1공장, 2공장 다 합치면은 거의 한 300억 달러 정도 기여했습니다. 아주 대규모이고. 그리고 양국 간에
기존 거기 뭐 양자 그 전에는 다자 무역 협정에 좀 참여했습니다. 그 원래 한 아시안 거기 무역 협정은 좀 오래 발효됐고 최근 2015년 12월에 양자 그 한백 FTA 발효 좀 했습니다. 예, 이 FTA는 거기 뭐 기본 그 뭐 예전에 있던 FTA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그 협력 그 약정된 협정입니다. 이런 거기 뭐 FTA 한백 FTA의 뭐 의의 같은 거는 그 책자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에 대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년 동안에 어떤 성과는 있는지 뭐 간략하게 무역 증명에 대한 말씀드리고 2016년 비교하면 여기 2017년 여기 그 한국 베트남 수출 실적은 한 45.3% 정도 기록합니다. 여기 467억 달러 좀 기록했고 그리고 옆으로는 여기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액도 역시 거기 29.9% 거의 한 30% 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 투자 왜 거기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립니다. 투자 동기 이렇게 뭐 빠르고 뭐 안정적인 경제 행황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은 여기 뭐 문화적인 뭐 유사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는 전략적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아시안 지역에서 좀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베트남도 글로벌 경제 통합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거기 뭐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나 뭐 매력적인 생산 비용 그리고 뭐 경쟁적인 뭐 인력 같은 거 이런 같은 요소들이 베트남의 투자 동기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위치에 대한 설명드리는 장면이고요. 아까 똑같이 뭐 아세안 지역의 지도 다음에 베트남 그 경쟁력 있는 인력잖아요. 우리 그 노동 나이 되는 그 인력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정부가 뭐 인프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투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뭐 공급 개발하기 위해서 공급 단지 같은 거를 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경제 뭐 해안 경제 구역도 뭐 16개 정도는 좀 건립했고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그리고 북쪽 하노이 중부 지방의 다낭 그리고 남쪽에 호치민에 우리 세 군데 뭐 정당 기술 개발 구역 그렇게는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최근에 세계 뭐 특별한 그 경제 구역 개발 계획도 수립했고요. 북쪽에서는 그 원도는 하노이 쪽에 있습니다.
그 나트라, 야자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북극은 맨 끝에 있는 섬입니다. 네, 여기죠. 거기 도로 인프라도 베트남도 거기 지금 개발하고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 연결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계속 지속 건설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합에 대한은 현재는 저희 베트남 2020년까지 베트남은 한 55개국 파트너 G20의 연 5 구성 국가와 자유무역 관계를 좀 맺길 기대합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FTA 재개 현황에 대한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현재는 저희 13개 FTA 다자 그리고 양자 FTA를 재개하고 발효된 것도 있고 단계된 것도 있습니다. 최근은 그 CPTPP 저희 베트남 다른 열국가와 같이 재개를 했고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도 우리 다 인볼이나 한국이랑 양자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도 좀 있고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거기 RCEP 거기 RCEP 거기 역내 고관적 경제 동반자 협정 다른 거기 15국가 계속해서 협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역내 지역에서 다자 협력에 대한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그리고 거기 이에는 더 디테일적으로 베트남 투자할 때 어떤 인센티브나 투자 혜택이 있는지 설명드리는 장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생각해 주세요. 네, 이거는 거기 아시아 국가들 비교해가지고 법인세나 베트남으로 투자할 때 법인세 국내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교하는 정보입니다. 생각해 주세요. 네, 생각. 다음. 투자할 때도 어떤 전자가 있는지 이렇게도 설명 자료 준비하고 혹시 근데 제가 시간 내서 생각해 주세요. 직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매 유명 협력 분야에 단락하게 소개드립니다. 우리 베트남 쪽에서는 원하는 목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적 기술 사업하고 부가가치 높은 친환경 프로젝트들 많이 연구하죠.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하는 경쟁력 높은 제품 가치 대규모 프로젝트도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유명 협력 분야도 이렇게 좀 현재는 저희 M&A나 농업 쪽에서 왜냐하면 베트남 나라가 농업 강한 나라여서 농업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 농업 협력도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 한국 많은 업체도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있고요. 의료 바이오
바이오텍 같은 것도 뭐 지금 베트남 정부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네. 계속해서는 유망 행정 분야입니다. 생산 투자는 뭐 석유, 신발 이런 기존에 좀 있던 많이 유지하던 그 산업들이죠. 뭐 식품 가격 요즘은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무역 서비스들 여기 우리 물론 여기 뭐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좀 편하게 수주립업 편하게 뭐 진출할 수 있고 최근에 로지스틱이나 장고 같은 건 좀 많이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유통, 뭐 상품 유통 시스템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유통업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리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뭐 투자할 때 뭐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품목들이 투자하면 안 되고요. 뭐 담배나 뭐 시각, 책, 문화 제품이나 잡지, 비디오, 뭐 귀금속, 뭐 보석, 의약품, 중독성 약물 그런 같은 거, 폭발물, 뭐 쌀 우리 또 보호하고 있고요. 사탕수수도 그렇고요. 이거는 거기 뭐 투자 유치 그리고 무역 촉진을 위해서 각 법되는 거기 법률 같은 거를 좀 거기 다 개선하고 완성했습니다. 따로 좀 정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똑같지요. FBI 유치 우리나라가 우리 베트남 FBI 유치 그리고 무역 촉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 이렇게는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진짜로. 네, 이런 뭐 참고 정보들이 정보는 참고하려면 이런 같은 링크 들어가시면 좀 정보할 수 있고요. 우리 베트남 투자 그리고 무역 관련된 정보들은 얻고 싶으면 참고 자료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베트남 정부가 한국은 뭐 가장 큰 파트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 무역 촉진 그리고 투자 유치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대표 사무소도 우리 이런 같은 연락처에 좀 써 있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 간략하게 베트남 현황, 경제 현황 그리고 한배 무역 투자 관계에 대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는 너무 많이 준비를 해 오셔갖고 발표 시간은 길게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계속 시간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 한국말로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오늘 지금 한국말로 발표하시라고 고생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지금 한번 저기 노트북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발표 30분 할 때 자료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거의 1시간씩 드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자료는. 근데 계속 지금 재촉해갖고 30분도 길고 지금 25분 선상에서 계속 제가 눈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아시아무소의 최경인데요. 제가 박상원 회장님하고 작년부터 알게 돼서 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오면은 다른 학회랑 굉장히 다른 건 뭐냐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 지역 연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동남아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인데 그동안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이 지금 따로 이렇게 발제문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한 아세안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비즈타운 건설에 대한 발제를 드릴 예정인데 제가 원래 지금 발제된 이 내용하고 여기가 지금 PPT 자료하고 다른데 제가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좀 준비를 못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발제문이 있으니까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연구자이지만 지난 5년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남아와 동남아의 시장 자체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과정에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지금 아까 이제 한 베트남 강제 얘기했을 때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에요. 아시다시피 삼성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한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삼성물산, LG, 그 다음에 CJ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들 잘 시장도 개척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대응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의 신흥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동남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쫓아다니세요. 이곳저곳을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장 진출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문제의식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신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 시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남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경제 영역이 성공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졌던 이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상상적인 것들이 아세안 비즈타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발표문에 한 아세안 비즈타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포인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죠. 지속가능성. 네, 지속가능성. 그래서 권율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베트남 사례를 얘기했을 때도 이것이 양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일방적으로 수출 주도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비즈타운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동남아 진출은 좀 목이 마르네요. 물도 좀 드시고요. 동남아 진출은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의 마닐라 이런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한 케이스로 봤을 때 1968년 이후로 한인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인근에 소위 말하면 수도권 또는 반튼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미 한국 기업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시장 진출할 때 생산 기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저 임금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 수도권 중심으로의 생산 기지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생산 기지로서 얻은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그 시장에서 인프라를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한 아세안 비즈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정부기관은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콘트라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수라바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정부기관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료사회의 경제파트너 협력식과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의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오늘 이 후원 업체들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경영 중소기업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창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맞아서 굉장히 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목적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과 핵심 키워드가 맞는 게 뭐냐면요.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비전에 보면 그 포용적, 포괄적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면 마이크로, 스몰, 미디움 이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 강화할 것인가, 이 기업들을 어떻게 기업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 정책과 그 해당 동남아의 경제공동체 비전이 굉장히 맥을 같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한 아세안의 비즈타운이라는 건 아세안의 목적하고도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가요. 동남아를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5년의 동남아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오늘 끝내고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그 기업이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모든 기업가들을 제가 이제 스마랑에 있는 한인 기업들, 족자카르타에 있는 한인 기업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처음 거기서 인허가를 통해서 회사를 세울 때부터 원자재를 공급할 때부터 그 다음에 조코이 정부가 들어서 조세개혁의 정책에 대해서 세금을 바꾸는 것에 대한 대응부터 그 굴곡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는 기관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카르타 수도권 안에는 푸트라도 있고 한인 대사관도 있고 이러고 또 3인 법률 회계사도 있고 막 그렇지만 조금 수도권을 벗어나면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즉 비즈니스라는 건 한 번 회사를 설립 이후에 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그 과정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부터 시작해갖고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 지부까지 이 연결이 되어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고충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권유 박사님이 장밋빛 동남아 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장밋빛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해당 동남아 국가 로컬 사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가 어떤 국가들이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10개국들에 대한 거시적인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아세안이 어쩌고 10개국이었고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는 생산 현장 구체적인 로컬 사회에 대한 거는 인구가 얼마고 경제 성장이 뭐고 그들의 학교는 어떻게 있고 교육 수준은 뭐고 이게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로는 절대 그 구체적인 비전을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인도네시아 중부자바라고 하는 곳, 이곳은 어디냐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수도권에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이 대거 이동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부자바에 대한 로컬 사회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한인 기업들이 느끼는 것들은 도대체 내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스스로 반문할 정도로 우리는 그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의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업 환경 분석. 제가 이제 기업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하는 분들에게 썩 도움이 되던가요? 사실 뭐 많은 데서 자료가 나오지만 실제로 기업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 밀착형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그 현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비즈니스 IQ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에 한 아시아 비즈니스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거는 동남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세계,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바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 되어져 있는데 이슬람 문화의 핵심적으로 경제관념에 있어서 코란에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금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라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들이 노동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보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노동 의욕이 없다. 이 사람들은 너무 느리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념도 있고요. 느리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라는 것을 얼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협력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족자카르타나 스마락에 있는 많은 봉제업들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3만 명의 현지인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현지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현장 매일매일이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배우고 느끼고 가지 않으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비재 시장으로서의 동남아를 얘기할 때도 미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미 중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의 여성분들이 백옥 같은 흰 피부를 좋아해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려 나가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에 대한 기준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옷에 대한 아름다움도 그 가치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 기업이 소비재 산업, 소비재 부분을 팔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저는 한 아세안 비즈타운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많은 것들이 고민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동남아 비즈니스 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동남아와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거에서 고민들이 많이 하였어요. 그런데 경제 경영학적 고민하고 그 지역 연구적인 고민들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이 따로따로 놀아서 실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그 동남아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었을 때 동남아 역사성, 사회 구조 문화, 정치개혁 맥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개혁 맥락. 지금 1968년 이후에 그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들이 진출했다고 그랬죠. 한인기업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는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됐을 때 가장 큰 환경의 변화를 느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조코 위도도의 대통령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국 기업이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거기 갔기 때문에 그 해당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해석해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대응들을 뭐랄까요, 그 단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재빠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한아세안의 양방향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아세안 전체를 차별화해서 전략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남아 10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동티모로도 11개 국가잖아요. 동티모로가 아세안 회원국에 이제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카톨릭 문화권, 말레이 이슬람 문화권,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그 중에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중진 제조업 국가군이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고국가 가치 국가군이고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메콩 프론티어 국가군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삼아야 될 것들의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이 어느 시장에, 어느 소비 계층에, 어느 지역에 가장 타겟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해 줘서 기업 지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번이 키 포인트인데요. 이제 한아세안 미드타운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관주도의 1트랙과 민간 주도의 2트랙이 아닌 1.5트랙의 비즈니스 플랫폼 거기에는 동남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이것 요구해 저것 요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간 단위에서 있었던 단위나 협회들이 모여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진출의 마스터 플랜을 가능한 것들 즉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별, 로컬 사회별 산업별, 업종별, 아까 말했던 경제경영 전문가, 지역 전문가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각각의 회사가 그 비즈니스 센터에 가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타겟을 삼아서 어떻게 진출하면 딱 상상되고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미드타운의 조직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도의 건설이겠지만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한 아세안 센터도 다 국제협력기구라 동남아 국가들도 돈을 내지만 적게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의 효율성이 없고요. 제가 한아세안 미드타운을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겠고 그 돈도 많이 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세안 파트너들을 여기에 이 비즈센터에 합류를 시켜야 된다. 아세안의 경제경영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각 센터, 그러니까 지부 있잖아요. 지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야 그 내부의 시장에 대해서, 즉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미얀마 시장에 대해서, 라오스 시장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알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 그런 아세안의 경제경영, 그러니까 아세안 출신이죠. 아세안 사람들, 아세안 출신의 경제경영 지역들과의 하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 그리고 바로 진출할 한국기업, 진출을 준비한 한국기업 단계별로 이 한아세안 미드타운은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 형태고 그 다음에 단기적, 장기적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단기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원스톱 지원 서비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요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나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업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리적 인접성이나 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 동북아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에 대한 지금부터 장기적인 그리고 사실은 지속 가능한 30년이 아니라 30년 이후에도 경제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시장들도 성장을 해서 한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으로 한류가 동남아에 진출하는 걸 보고서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동남아에도 좋은 대중문화도 많고요. 전통문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예술도 많고요. 근데 항상 일방적으로 한류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냐? 이거 아니라는 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아세안 기업도 한국에 왔을 때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화산 비즈타운은 쌍방향적 상호작용,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미 고려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매뉴얼을 갖추면서 있어야 된다. 인프라, 제도, 시장, 문화. 그래서 인프라는 도로, 항공, 공항,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인프라에 대해서 그런데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의 지역적 확산, 지역적 분포를 조정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조정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물산이 여전히 이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서부자바에 다시 대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한국 기업은 서부자바의 포화 상태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국 기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부자바에 또는 다른 섬에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회사 설립 인허가라고 하는 자체를 한국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가면요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이거는 중소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코트라에서도 뭐 지원 서비스도 있었었고 그렇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 설립 인허가 문제, 원자재 수급, 최저 임금 인상, 노사 갈등은 항상 잠재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일하는 사람들이, 현지 분들이 늘 갈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제와 조세제도,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같은 업종끼리 좁은 공간 안에 같은 업종끼리 굉장히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글로벌 마켓, 글로벌 바이어들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카르타에 장갑을 생산하는 한인 기업들끼리 단가를 낮추는 서로의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재산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낼 수 있는 플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 또 하나 되게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거기에 한인 기업 중에서 그 패션, 그 다음에 주얼리 패션 이쪽으로 진출한 기업이 있어요. 청도에 있다가 청도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자카르타로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 산업이 육성됐을 적합한 곳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노동력도 저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고 대학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숱하게 고급 인력도 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도에서 5년 디자인 교육시켰던 걸 딱 1년 교육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산업단지를 크기 위해서 한국의 패션이나 주얼리 패션 속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고민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패션 주얼리 업종이 생산 기술로 좀 만들어지면 더 글로벌 생산 기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라는 한인 기업의 봉제 업종의 글로벌 생산 기술을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글로벌 바이어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도적 측면, 제한적 한인 기업의 동종 업종 간의 경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 시장, 노동시장, 소비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시장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적 측면,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현지인의 문화적 차이, 이슬람, 말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지인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인 2세의 문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분들은 거기에 좋은 국제학교가 나와 있는 게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제2세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거. 그 한국어 교육을 한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인회 교육도 밖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아세안 비즈타운이라고 만들어져서 한국과 아세안에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도 매우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한 아세안 비즈니스타운과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장비의 의미로서 지식 플랫폼으로서 하는 비즈니스타운이라고 하는 거, 이질적인 동남아 문화권 그리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교육이라는 지식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남아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한국은 여전히 위지의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전체 내셔널 차원의 지식과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빈지역이라는 지역을 딱 내려갔을 때 빈지역의 인구, 그 다음에 거기 같은 업종끼리 해외 기업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은 얼마나 돼서 소비의 지출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어지고, 한국의 대학들이 동남아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 동남아를 제대로 아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빨리빨리 진출해서 비즈니스맨으로 또는 이런 관료사회로 이렇게 가야 지속 가능한 입주 플랜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제 마지막 발제를 끝으로 여러분의 토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아세안 포럼은 이 토론을 잘 정리해서 이후에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그룹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가 되어서 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안 정도의 얘기고요. 앞으로 이후에 더 고민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내용도 너무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학상적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 내용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부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 토론은